네, 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임금에 관한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 공부했던 실업에 관한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실업자의 정의를 쓰고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우선 실업하면 뭐였죠? 네 가지? 네, 마구 경계해야 되죠. 실업은 마구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이 있었습니다. 수요 부족 실업이 어떤 거였죠? 네, 경기적 실업이 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 그러면 비수요 부족 실업은 세 가지 하면 뭐였죠? 네, 마구 경계에서 경 빼니까 마구계.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마구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우선 실업자의 정의. 실업자의 정의는 뭐였죠? 실업자는 빨리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수 없이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쵸? 네, 생수 없이 생산 가능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활동, 구직 활동이죠.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고 당장 취업 가능한 사람. 네, 이게 실업자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마찰적 실업 하면 직업 탐색 과정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라고 했죠. 일시적인 실업. 그리고 구조적인 실업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지역 간,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 장기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실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요 부족 실업이다. 그래서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 차이점. 네. 공통점으로는 이제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게 공통점이고, 또한 이제 해고에 대해서 사전 예고 통보를 함으로써 실업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인 실업이죠. 탐색적 실업이니까. 그리고 단기적인 실업이고, 그런데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고 장기적인 실업이다. 다음 비수요 부족 실업 방금 했어요. 그렇죠? 마구 경계에서 경기적 실업 빼면 마구계.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마구계. 다음 리프탁.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비합리적 신념. 뭐였죠? 비자발적 실직을 거듭 경험한 사람들은 상습적 거절에 완벽 몰두하는 편이다. 상습적 거절에 완벽 몰두하는 편이다. 상담사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상담사, 직업 상담사가 자신의 직업을 찾아줄 것이라는 신념. 습득이죠. 직업 탐색 기법을 습득할 필요가 없다는 신념. 거절. 취업 면접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이제 재앙으로 생각하는 신념이죠.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완벽한 직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신념. 그리고 몰두. 직업 선택 과정에 완전히 몰두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좀 강박적인 이런 신념이죠. 그래서 상습적 거절에 완벽 몰두하는 편이다. 다음 구조조정 당한 실직자 상담. 심리적 특성 2가지. 우울, 불안, 분노,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은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복귀 및 전환 프로그램, 취업 알선 프로그램 이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야호다의 박탈 이론. 야호다의 박탈 이론은 뭐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에 비유를 했었죠. 고용 상태가 일하는 게 고용이 불만족이어도 실직 상태보단 낫다라고 주장하는 게 야호다의 박탈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탈이론, 실업 상태에 있느니 고용이 되는 게 그래도 낫다. 접시 닦기 하는 게 낫다. 공정활동. 접시 닦기 공정활동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뭐였죠? 접촉은 이제 사회적 접촉. 사회적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으로 인한 효과죠. 그리고 시는 시간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직화,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의 목표를 넘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정체감, 사회적 정체감, 지위, 활동. 활동은 활동성이죠. 이렇게 4가지인가요? 지금 5가지. 5가지 중에 3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상충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X축이 뭐였죠? 가로축이 물가상승률, 세로축이 실업률. 아니죠. 가로축이 실업률, 세로축이 물가상승률이었죠. 그래서 X축으로 X축이 커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 불경기나 장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그리고 공급 충격은 대표적으로 오일 쇼크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급 충격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실업률도 높아지고 물가도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통계상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 첫째로 실망 노동자, 취업 준비자가 있었죠. 그래서 실망 노동자는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실망 노동자죠.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감소하게 돼서 통계적으로는 이제 실업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 취업준비생도 마찬가지.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1시간이라도 이제 수입이 있는 일을 하면은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분들도 다 취업자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률은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실업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임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하방 경직성의 원인을 5가지 쓰시오. 하방 경직성은 우리 공부하면서 빈번하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는 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하방 경직성. 한번 오른 임금은 잘 안 내려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번 오른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화해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하방, 아래쪽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 아래쪽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 즉 아래쪽 방향으로 잘 안 내려간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용어를 그냥 이해하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 유사 문제 보면 하방 경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4가지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영향 미치는 요인 다 같은 의미인데, 하방 경직성의 원인으로는 우선 최저임금제 실시. 그렇죠. 임금을 강제로, 법으로 강제해서 임금이 이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제니까 최저임금제 실시가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조합은 이제 교섭력이 있고 쟁의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의 역선택 가능성. 만약에 기업이 임금을 삭감하게 되면은 노동자 중에서도 이제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이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생산성 높은 노동자들을 생산성 높은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임금을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이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네, 임금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명목 임금에 대한 화폐 환상인 거죠. 노동자가 명목 임금에 이제 초점을 두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임금보다는 명목 임금, 실제 우리가 그 보는 액수를 말하는 거죠. 명목 임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명목 임금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임금 삭감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명목 임금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띠게 됩니다. 다음 장기 근로계약. 장기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게 하죠. 한 번에 장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관련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노동자의 역선택, 화폐 환상, 장기 근로계약 이렇게 5가지. 임금 하방은 최저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네, 임금 하방, 최저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역선택이죠. 노동자의 역선택, 환상, 화폐 환상, 장은 장기 근로계약, 최저노역 때문에 환장한다. 네, 넘어갈게요.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 격차의 유형 5가지를 설명하시오. 네, 그래서 임금 격차의 유형은 직종 간, 지역 간, 개인 간, 산업 간, 기업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종 간 임금 격차는 직종 간의 요구 수준이나 노동 조건 등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임금 격차 보시면 동일 산업, 동일 직종이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임금 격차, 지역 간 임금 격차고요. 그다음 개인 간 임금 격차는 같은 기업, 같은 지역 내에 존재하지만 개인별로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이런 개인적 속성의 차이로 인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 이게 임금 격차, 개인 간 임금 격차. 그리고 산업 간 임금 격차는 같은 직종, 같은 지역 내에서 이제 지역만 다른 거죠. 지역이 아니라 산업만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의 다른 차이로 상이한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가 산업 간 임금 격차. 기업 간 임금 격차는 동일 산업, 동일 지역 내에 있지만 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것.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직종, 지역, 개인, 산업, 기업. 그래서 임금 격차는 직지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임금 격차의 유형, 임금 격차는 직지 계산기로 하세요. 그래서 직종, 지역, 개인, 산업, 기업. 네, 다시 한번 직종, 지역, 개인, 산업, 기업. 직지 계산기. 네,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동 수요 특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5가지. 네, 이것도 여기서 정리를 해버릴게요.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경쟁적 요인. 자, 인적 자본량, 생산성 격차, 효율 임금, 단기 불균형,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먼저 인적 자본량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 이제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임금에 이제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기업에 특수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량이 많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요인 인적 자본량. 그 다음 2번째, 근로자의 생산 격차, 생산성 격차, 노동 생산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질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격차, 그리고 효율 임금 정책. 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고임금 정책. 그래서 특정한 기술이 있는 노동자를 이제 채용하기 위해 임금을 아주 높게 주는 정책이죠. 고임금을 지급하는 정책. 네, 그래서 이 효율 임금 정책의 전제는 임금을 많이 주는 게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한다라는 전제가 이제 효율 임금 정책의 전제죠. 그래서 고임금 정책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제 인재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효율 임금 정책, 임금 격차 발생하는 경쟁적 요인입니다. 다음, 노동시장의 단기 불균형. 이제 단기 불균형이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거잖아요. 이제 과도기적인 임금 격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해서 갑자기 노동 수요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직종에 이제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그 직종의 임금이 이제 상승을 하겠죠. 네. 이러한 단기 불균형을 말하게 합니다. 하지만 뭐 추후에는 이제 이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왜냐면은 노동 공급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단기 불균형, 임금 격차의 이제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는데, 보상적 임금 격차는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보상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이 좀 불리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런 거를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위험한 일이라던가 고용이 불안정한 일이라던가 뭐 책임이 많이 따르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취업을 위해서 교육훈련 비용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해서. 그런 의미고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인적 자본량, 근로자 생산성 격차, 효율 임금 정책, 노동시장 단기 불균형, 보상적 임금 격차. 임금 격차 경쟁은 임금 격차의 경쟁적 요인입니다. 임금 격차 경쟁은 인생 효율을 담보로 한다. 네. 임금 격차 경쟁은 인생 효율을 담보로 한다. 네. 담보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량, 생산성 격차죠.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 효율 임금 정책, 노동시장 단기 불균형, 보상이죠. 보상적 임금 격차, 인생 효율 담보로 한다. 인적 자본량, 생산성 격차, 효율 임금 정책, 노동시장의 단기 불균형, 보상의 임금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 네, 그래서 이렇게 임금 격차 경쟁적 요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보상적 임금 격차 바로 나왔네요. 발생하는 원인 3가지 쓰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네,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 다시 정리를 해보면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그러니까 비금전적 특성에 의해서 뭔가 더 열악하거나 뭔가 더 뭔가 뭐 위험하거나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한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보상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 임금 외적인 불리한 측면을 상쇄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을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직업 환경이나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속성들이 이제 불리하다면 그거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더 해줘라. 이런 개념이 보상적 임금 격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순이익이 동등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균등화 임금 격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의 원인 세 가지 보시면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교육 훈련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 그리고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용의 안정성이 안정되어 있는지 불안정적인지, 작업이 쾌적한지 아니면 열악한 환경인지에 따라서 이제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일에 종사하면은 다른 직업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취업을 위해서 교육훈련 비용이 소요되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정도.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의사,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뭐 변호사 이런 일들. 다음, 고용의 안정성 여부.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줄 만큼의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 네. 작업의 쾌적함 정도. 특정 직업의 작업 내용이 다른 직업보다 위험하거나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이제 3가지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격차, 보상적 임금 격차죠. 보상적 임금 격차. 보상 격차는 실비 책임이어서 안 쾌적해요. 보상 격차는 실비 책임이기 때문에 안 쾌적합니다. 네, 그래서 실비, 실패 가능성이죠. 성공 또는 실패 가능성. B는 비용이니까 교육훈련 비용의 여부. 책임은 책임의 여부, 책임의 정도. 그리고 R는 안정성이니까 고용 안정성 여부. 쾌적은 쾌적함 정도죠. 그래서 보상 격차는 실비 책임이어서 안 쾌적하다. 네. 실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공 또는 실패, 네,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B는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교육훈련 비용이 드는지 여부, 책임은 책임의 정도, 그리고 R는 안정성, 고용의 안정성 여부, 쾌적은 일이 쾌적한지, 작업의 쾌적함 정도.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문제를 보면, 유사 문제는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탄광 근로자는 월 200만원, 봉제공장 직원은 월 100만원을 받는데요. 왜 이 둘 사이에 그 임금 격차가 발생하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상적 임금 격차의 개념 및 발생 요인을 적용해서 두 사람의 임금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네, 보상적 임금 격차 개념은 이거를 쓰면 됩니다. 비금전적 특성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발생하는 임금 격차. 네. 그래서 이제 월 200만원 받는 게, 탄광 근로자가 월 200만원 받는 거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쾌적함 정도죠. 작업의 쾌적함 정도. 네, 탄광 근로자는 작업 내용이 이제 봉제 공장 직원보다 더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더 높은 임금을 이제 받게 된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상적 임금 격차,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산업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산업별로 임금 격차. 네, 산업별 임금 격차. 원인은 우선 노동조합이 있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확실히 교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금이 더 높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산업에 비해서. 그리고 산업 집중도의 차이. 산업 집중도라는 것은 이제 독과점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산업에서 상위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집중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기업의 비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독과점 성향이 더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네, 임금에 있어서도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랑 격차가 확실히 커지겠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차이도 임금 격차 관련이 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네, 아무래도 임금이 이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수요도 마찬가지. 수요가 많을수록 이제 임금도
같이 오르게 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집중도, 노동 생산성, 수요 이렇게 네 가지 산업 격차, 산업별 임금 격차죠. 산업 격차 원인은 노조 집중 생산 수요, 노조 집중 생산 때문이다. 노조 집중 생산 수요 때문이다. 산업별 임금 격차 원인은 노조 집중 생산, 노동조합 존재 유무, 집중, 산업 집중도 차이죠. 생산, 산업별 노동 생산성, 수요, 산업별 수요 차이에 따라서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산업별 임금 격차 원인은 노조 집중 생산, 노조 존재 여부, 산업 집중도, 노동 생산성, 수요 차이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줄어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때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랑 고임금 경제가 아닐 경우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라는 거네요. 먼저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고임금 경제일 때와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고임금 경제라는 것은 고임금 정책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고임금 경제, 고임금 정책, 효율임금 정책,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고임금 경제인 경우에는 효율임금 정책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떤 거였죠? 이제 임금을 많이 주는 정책이죠. 효율임금 정책. 임금을 많이 주면은 이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가진 인력, 숙련된 인력, 그런 이제 고임금 그런 근로자들, 고숙련된 근로자들에게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죠. 노동 생산성이 높고. 그 맥락에서 보시면 고임금 경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숙련 근로자와 관련이 되고, 고임금 근로자죠. 높은 노동 생산성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동 수요와는 노동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노동 수요가 많건 적건 어쨌든 고임금을 주고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직원을, 고용을 유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임금 경제에서는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던 줄어들던 상관없이 계속 고임금을 유지하면서 수요를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변화가 적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시면,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제 미숙련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이제 낮은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다. 노동 수요가 높아지면은 고용을 확 줄이고, 노동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 제가 잘못 얘기했죠. 임금이 이제 올라가면 노동 수요가 확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면 노동 수요가 확 올라가고, 그래서 언제든 이게 대체가 가능하고 또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고임금 경제와 고임금 경제가 없는 경우를 비교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원래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고임금 경제랑 아닌 경우랑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의 감소폭이 더 작다. 비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 보시면,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죠. 한계 생산성이라는 건 노동을 추가적으로 한 명 더 고용했을 때 생산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 수요의 변화는 비탄력적이다.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노동 수요의 변화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에 따른 노동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다.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네, 뭐 이렇게 몇 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임금 수준은 후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이유를 3가지 쓰시오. 선진국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우선 물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높겠죠. 소비자 물가의 차이, 일단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노동조합 조직률도 이제 확실히 선진국이 더 조직률이 높죠. 그런 노동권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률 차이도 임금 차이의 이제 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생산성의 차이도 분명히 크죠. 네, 선진국과 후진국의 노동 생산성 차이. 네, 그리고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 인적 자본 투자라는 것은 선진국이 아무래도 인적 자본 투자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련 노동자도 훨씬 많기 때문에 임금 수준도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 자본 투자 차이, 노동 생산성, 소비자 물가, 노동조합 조직률. 그래서 선진국에서 노조 인생 물가 찍었습니다. 선진국 물가. 요즘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돈을, 이렇게 푸는 이제 정책의 영향으로 이제 물가가 전부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우리들의 지갑은 그대로인데, 네. 그래서 선진국에서 노조 인생 물가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노조는 노동조합 조직률, 그리고 이는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 생은 노동 생산성의 차이, 물은 물가죠. 소비자 물가 차이. 네, 이렇게 해서 이 중에 3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최저임금제, 긍정적 효과 6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쓰시오. 네, 유사 문제도 기대 효과 5가지를 쓰라는 문제도 있었고 3가지 쓰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긍정적 효과 6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 네, 제가 방금 문제는 이 유사 문제들을 그냥 묶어서 한 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 효과 5가지, 3가지, 아니면 6가지, 아니면 부정적 효과 3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최저임금제 긍정적 효과 먼저 보시면 기업 간 공정 경쟁 확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저임금의 가격 경쟁을 막을 수 있죠. 최저임금제는. 그럼으로써 이제 공정하게 그런 임금 깎는 식의 그런 경쟁 말고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저임금제. 그 다음 기업 경영의 합리화, 근대화 촉진. 네, 기업 경영 합리화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임금을 깎으면서 뭐 이런 경쟁 대신에 좀 생산에 관해서 기술의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연구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기업 경영의 합리화. 다음,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 향상. 이거는 최저임금제가 있으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제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저임금 노동자들도 자녀에 대한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또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겠죠. 그럼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면 곧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제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다음, 소득분배 개선 및 임금 격차 완화. 네, 이거는 이제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겠죠. 최저임금제가 있으면. 네. 그리고 계층별로 이런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유효 수요 증대로 인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 이것도 최저임금이 이제 최저임금제가 실시가 되면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늘어나는 거죠. 유효 수요가 증대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촉진이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노사 간 산업 평화 유지. 네. 쟁의 활동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기업 간 공정 경쟁, 기업 경영 합리화, 노동력의 질적 향상, 생산성 향상, 소득 분배 개선, 경기 활성화 기여, 노사 간 산업 평화 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적 효과 3가지. 네, 4가지인데 이 중에 3가지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는 어쨌든 이제 임금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최저임금제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생산성 저하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적 향상, 생산성 향상이라 그랬는데 여긴 또 질적 저하, 생산성 저하라고 나와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적 저하, 생산성 저하는 우선 이제 근로자가 이제 고수준, 고임금 근로자가 있을 거고 저임금 근로자가 있을 건데 이 둘의 임금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임금 근로자는 사실 교육 훈련을 많이 시키고 이제 뭐 기술에 대해서 많이 교육시키고 이런 근로자들인데 뭔가 임금 격차가 축소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 훈련이나 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더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노동력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그러면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 역진적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 분배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에 이제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의미죠. 이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고용을 이제 감소하게 되잖아요. 고용이 감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가 이제 실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 당하면 고임금 근로자에게 이 저임금 근로자가 받던 임금이 이전되는,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거기에 덧붙여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 그러니까 소득 분배 개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역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역진적 효과라는 의미. 네.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이 가게 되는. 다음, 지역 업종 간 소득 분배 왜곡.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역이나 업종 간에 이런 소득 분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암기를 어쨌든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이해를 하면은 이 맥락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시면 혹시 암기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몇 가지씩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떠올리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경합 말고 질적 분할해서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장점이고요. 고질적 역분배는 단점이죠. 문제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제 경합 말고 경쟁, 공정경쟁 확보죠. 기업 간의 공정경쟁 확보. 합은 기업 경영 합리화. 네, 질적은 질적 향상이니까 노동력의 질적 향상, 생산성 향상. 분은 분배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 활은 할이죠. 분할이니까 활이죠.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평화, 산업 평화 유지되죠. 노사 간 산업 평화 유지. 그래서 경합 말고 질적 분할하여 평화롭게 최저임금제. 단점으로는 고질적 역분배. 고용 감소, 실업 증가. 질적 저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역진적 효과라 그랬죠. 소득 분배의 역진적 효과. 분배는 분배 왜곡이죠. 네. 소득 분배의 왜곡.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경합 말고 질적 분할해서 평화롭게 해라. 고질적 역분배가 문제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이 쉬었네요. 제가 하여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집중을 하셔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이 잠겨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영상을 시청하면서 공부해 오신 분들께 정말 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열심히 네, 꾸준히 하시는 모습에 네, 저도 이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네, 이제 좋은 일 생기는 이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네, 지금 나중에 보실 분들은 지금이 언제쯤인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4월 하순입니다. 네, 4월 하순인데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햇빛도 좀 쐬면서 네, 좋은 날씨도 좀 즐기면서 네, 오늘 하루 이제 공부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즐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